자, 인공지능의 이해 첫 시간, 인공지능에 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공지능은 영어로 얘기할 때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얘기하고요. 그 첫 글자를 따서 AI로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죠. 사실은 인공지능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인공지능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인공이라는 단어와 지능이라는 단어의 합성 단어죠. 근데 인공이라는 그러니까 artificial이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걸 다 인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지능이라는 게 문제죠. 지능이라는 것이 그 정체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그 초기에 아마 1950년대 인공지능이 처음 이제 그 시작된 그 시기에는 이런 그 방법론이 제시되기도 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튜링 테스트라고 그 앨런 튜링이라는 학자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방법은 그냥 실험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지능을 판단해 보자. 아주 간단한 실험입니다. 그 인간 질문자가 가운데 앉고요. 그 양쪽에 벽을 놓고 한쪽에는 또 다른 인간 응답자, 또 다른 한쪽에는 컴퓨터 응답자, 즉 인공지능에 말하자면 상응하는 대응되는 어떤 기계를 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 질문자가 그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쪽에 인간이 있고 어느 쪽에 기계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를 나눌 때 만약에 이쪽은 기계고 이쪽은 사람이다 판단하면 이 기계는 지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만약에 양쪽 다 사람 같은데 인간 같은데라고 판단하면 지능이 있다고 판단하자는 겁니다. 좀 막연한 사실은 정의고요. 꼭 맞다고도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지능이라는 정의를 내릴 때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종류로 우리의 지능을 정의할 수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그 지능은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사람과 유사한 그런 지능을 만든 지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인간 지능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들을 보통 인공지능 기계가 그 자체에 그 구현된 실체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연구하는 분야도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인공적인 장치들이 가지는 그 지능을 연구하는 분야를 인공지능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실 이런 인공지능이 왜 필요합니까? 사실은 인공지능이 없다면은 우리가 그 실현하지 못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컴퓨터 기술이 발달할지라도 프로그래밍 기법이 발전할지라도 그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설명할 수가 없으면 프로그램으로 그 행동을 또는 그 소위 그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을 따라야 할 그 정확한 규칙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인지 능력을 디지털 하는데 즉 구현하는데 아주 유용한 기술이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로봇들이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오른쪽 발을 얼마큼 들고 언제 내려놓고 이런 것을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적인 어떤 알고리즘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만 있고요. 다른 그런 어떤 순차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으로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걷기, 자전거 타기 등등 우리가 그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 과정으로 표현하기 힘든 그러한 그 내용들을 보통 인공지능으로 구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에 따른 그 AI, 인공지능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AI 하면은 모든 것이 다 AI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 이런 부분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 요런 부분은 뭐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나눠서 부릅니다. 이 나누는 기준은요, 약간 발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용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뭐 아주 강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의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에 말하자면 미치지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용어로 협의의 인공지능, 보통 영어로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내릴 때 아주 좁은 영역에 말하자면은 해당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약자로는 ANI 이렇게 많이 씁니다.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약자겠죠.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좀 더 성능이 좋은 거겠죠. 그런데 이것의 또 다른 용어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에서 AGI라고 부르고요. 보통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 범용, 보통 모든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초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약자로 그래서 ASI 이런 식으로 이런 세 단계에 걸쳐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구분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분류로 나눈 발전 단계로 나눈 요 세 가지 종류의 인공지능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를 요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weak AI 약한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뭐 약하다 그래서 쓸모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NI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하고요. 주된 말하자면 성능은 학습 성능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통해서 말하자면 구현된 것들은 보통 우리가 weak AI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사용되는 아주 유명한 기술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를 머신 러닝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기계 학습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사실은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인공지능들은 사실은 요 weak AI 학습에 의해서 특히 머신러닝 기술에 의해서 학습된 인공지능 기술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단계는 strong AI,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GI 쪽 범용, 제너럴한 그런 지능을 말하자면 포함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말하자면 능력은 이해 능력입니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즉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서 기초로 해서 새로운 내용도 본 적도 없는 것도 우리가 말하자면 활용할 수 있는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사실은 능력인데 그래서 보통 이거를 머신 인텔리전스 단계, 머신의 지능 단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단계까지 이런 인공지능을 스트롱 AI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요즘에 아직까지는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혹시 여기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 AI라는 단계는요, 말 그대로 초인공지능이라 그래서 스스로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인공지능 엔진 또는 알고리즘 자체의 consciousness, 보통 우리가 의식이라고 보통 번역하죠. 기계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아의식을 가지고 자각을 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된 객체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원하는 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단계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 어떤 단계냐? 사실은 이 weak AI를 이미 거의 통과하고 있으면서 스트롱 AI에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요즘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요즘은 어떤 시대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weak AI 시대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초인공지능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단계라고 하는데요. 기계의 인지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상태를 보통 말합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관심 영역에서 인간의 인지 능력을 크게 능가하는 지능을 가진 유기체를
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고요. 사실 미래 연구자들은요, 미래의 그 특정 시점에서 기계가 인간보다 더 똑똑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는 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년도 또는 2100년 사이 언젠가는 일어날 거다.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러한 상태가 절대 도달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초지능이라는 단계까지 분명히 갈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도래하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그 조금 우려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한 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사실은 최상 시나리오와 최악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우리가 그 풍요로워지고 더 평등해지고, 보통 이런 걸 특이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특이점을 그 통과하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또는 예측하는 그러한 그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악이죠. 그 초의 지능이 선과 악의 개념이 어떨지는 우리가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인간이 말하자면은 그 자아의 그 기계가 갖고 있는 자아 입장에서 방해가 되거나 말하자면은 별로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인류 멸종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죠. 그러한 그 예측에서 만들어진 유명한 영화가 있죠. 터미네이터라는 영화가 바로 그런 거죠. 그 미래에 말하자면 초인공지능 시대가 도달해서 그 로봇들이 인류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그것을 가상으로 만든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트롱 AI, 범용 인공지능 얘기를 해봅시다. 제너럴 AI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AGI라고 약자로 많이 부르고요. 강한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거는 강하다는 것보다는 좀 범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용이라는 건 뭡니까? 널리 사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가 인간과 거의 동일한 인지 능력을 가지는 그러한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실 범용 인공지능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해서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멀리 그 보는 시각이 많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거 곧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요즘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 GPT라는 그 기술이 나온 다음에 그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 범용 인공지능이라고 그에 도달한 게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논의를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판단을 하거나 그런 그 시점까지는 이르지는 않았고요. 사실 어쨌든 하지만 그 챗 GPT라는 새로운 기술이, 사실은 그 핵심 기술은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건데요. 언어 모델. 이 언어 모델이 그 가능성을 조금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스트롱 AI, 범용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변화하는 환경에 더 잘 대처하기 위해서 유기체가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갖출 수 있고요. 이런 적응은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도 또 의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범용 인공지능의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뭐냐? 사실은 사람이 갖고 있는 구체적인 지능의 요소들을 그 다 갖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은 당연하고요. 이거는 그 약한 인공지능의 주된 내용이었죠. 그것은 당연히 갖고 있고, 기억, 추론, 추상화, 문제 해결, 발산적 사고, 수렴적 사고, 감성 지능, 생각 속도 등등, 그 지능에 갖고 있는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역할들을 다 나열한 건데, 이것들이 어느 정도씩은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 게 요즘에 초거대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범용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진입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들, 또는 우려라기보다는 그러한 그 상황을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의 인공지능, Narrow AI는 뭐냐? 이거는 이미 그 예전 기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약한 기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이 거의 대부분 약한 인공지능이란 카테고리, 그 분류 체계가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이 약한 AI는요, 매우 구체적인 사용 사례에 중점을 둡니다. 그게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그 AI는 현재 딥러닝 기술을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본 그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내내 배워야 될 기술들의 그 이름이 딥러닝 기술 안에 있는 세부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배우는 건데, 이 딥러닝 기술을 주로 사용해서 특정한 목적에 맞게 훈련된 것, 이것들을 그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인공지능의 특징은 그 특정 분야, 특정 목적에 관해서 훈련됐기 때문에 특정 그러한 그 자료만 처리할 수 있고, 특정한 말하자면 훈련된 그 대상만 말하자면은 그 인공지능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에 비하면 약한 인공지능은요, 학습 능력이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어진 그러한 훈련 자료에 대해서만 그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정 사용 사례의 경계 안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성 인식을 위해서 약한 AI를 훈련하면은요, 당연히 그 훈련된 언어, 그리고 그 언어와 그 동일한 언어에 말하자면은 말하자면 뭐 추가적인 방언이나 뭐 이런 거는 향상시킬 수 있지만 다른 언어는 배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다른 언어를 활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언어를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말하자면은 훈련 자료가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네로 AI, 협의 AI 사용 사례를 보면요. 자연어 인식 처리 문제, 그리고 뭐 자율주행 문제, 또는 시각적 이미지 인식 및 해석 문제, 그리고 사이버 보안의 침입 탐지, 뭐 인간의 활동 인식 뭐 등등, 요즘에 말하자면은 활용되고 말하자면은 그 많이 얘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런 weak AI라고 부르는 약한 인공지능, 또는 협의의 인공지능 ANI에 말하자면 그 속한 기술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그 현재가 과연 어떤 단계이냐,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 도표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수평축이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지금 향해 나가고 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직축은 컴퓨터의 지능에 말하자면 정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파란색 이런 그래프로 점점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지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공지능의 지능은 점점 높아질 거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ANI 시대를 살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인공지능의 말하자면 발전 단계 중에 첫 번째인 말하자면 약한 인공지능, 또는 그 협의의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 시대를 살고 있긴 합니다만, 이 AGI 범용 인공지능 또는 강한 인공지능 시대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그 기술, 그 챗 GPT와 같은 그 초거대 언어 모델 때문에, 혹시 사실은 보통 우리가 ANI에서 AGI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적인 아주 도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기술적인 도약이 아마 초거대 언어 모델이 아닐까라는 요즘에 논의가 많이들 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ASI는 그 AGI를 통과해서 나타나지만 바로 진입할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합의된 그러한 결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물음표를 그냥 찍어 놓은 거고요. 그 이런 내용들을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은 발전 단계상으로 세 단계로 나눠진다고 했죠. Weak AI, Strong AI, 그리고 Super AI.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이런 그 위치는 이 Weak AI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weak AI를 말하자면 이해하는 그 기술의 말하자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이 학습에 사용되는 머신러닝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머신러닝 기술에는 어떤 종류의 기술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머신러닝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요, 기계학습, 그냥 외래어로 머신러닝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요, AI 분야에서 최근 그 아주 협의의 인공지능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술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가 인식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찰하고 데이터 및 예제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도구 또는 방법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머신러닝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그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전통적인 그 프로그래밍에서 필요한 작업은 그 실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데,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으로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그 비슷하게 생긴 그림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전통적인 트레디셔널한 프로그래밍 방법을 설명하는 도표고요. 오른쪽이 기계학습, 머신러닝을 말하자면 그 수행되는 과정을 표현한 그러한 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이렇죠. 이 가운데 동일하게 컴퓨터가 있습니다. 이 오렌지 박스 안에 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입력으로 데이터는 어떠한 자료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규칙, 룰이라는 거는 보통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짜서 말하자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할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런 두 가지의 데이터와 그 룰을 가르쳐 주면은 당연히 컴퓨터는 데이터를 가지고 룰에 맞게 계산을 수행한 다음에 출력, 아웃풋, 그 결과물을 제출하는 게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 컴퓨터 활용 방법이었습니다. 머신러닝은 그럼 어떤 것이 다르냐? 지금 보다시피 모양은 똑같은데 들어가고 나오는 게 좀 다릅니다. 즉 데이터가 들어가고 여기서 룰이 들어갈 대신 아웃풋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과로 룰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입력과 출력이 룰과 아웃풋의 그 입력과 출력의 역할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은요, 컴퓨터에다가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하는 기대하는 어떤 결과값을 한꺼번에 넣어주면, 이 데이터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려면 어떠한 규칙이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규칙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는 프로그램을 짜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사실은 그게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뇌가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건데, 그럼 그게 끝이냐? 사실은 그게 끝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규칙을 찾게 되면 그 규칙을 말하자면은 그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서 다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 결과값을 그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방식에서 출력하듯이 활용하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저게 가능할까? 좀 어려워 보이고 좀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너무나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서 그런 거고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 좀 더 쉽게 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평균을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 한 6개를 줄 거예요. 4, 5, 6, 4, 5, 6. 그리고 규칙을 또 평균을 구하는 규칙을 가르쳐 프로그램을 짜주는 거죠. 들어오는 숫자들을 몽땅 더해서 들어오는 숫자들의 개수로 나누어주는, 요거는 그냥 제가 수식으로 썼지만 이걸 프로그램으로 짜서 넣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넣어주면 기존의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합니까? 이 6개의 숫자를 몽땅 더해서 말하자면 개수로 나누어져서 아마 5라는 값이 나올 텐데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동일한 작업을 머신러닝은 어떻게 하느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숫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4, 5, 6, 4, 5, 6, 그러니까 9개 숫자네요. 9개 숫자를 주면서 얘의 값은 그 말하자면 아웃풋이죠. 아웃풋은 5야. 그리고 1, 2, 3, 1, 2, 3, 2, 를 주면서 한 이거는 그 8개네요. 8개의 값을 주면서 숫자를 주면서 얘는 값이 2가 나와야 돼. 그리고 10, 11, 12 이거 6개의 값을 주면서 얘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있죠. 평균이라는 거를. 어쨌든 얘는 결과가 10일이 나와야 돼. 즉, 이 데이터하고 그 아웃풋 값을 한꺼번에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지? 그걸 찾아내라는 건데 그냥 네가 알아서 다 모든 걸 다 찾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머신러닝에서는 어떤 틀을 짜주기는 합니다. 아, 나는 곱셈과 덧셈만 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보다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그 포뮬레이션을 씁니다. 사실 그래요. 여기 보면은요, 이러한 프레임 안에서 이 관계를 찾으라는 어떤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이 괄호가 뭔지 모르지만 괄호 곱하기 D1 더하기 괄호 곱하기 D2 더하기 괄호 곱하기 D3 그러니까 몽땅 모든 숫자마다 입력 숫자마다 나는 어떤 숫자를 괄호를 곱할 거야. 그리고 모두 더할 거야. 그래서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어떤 숫자를 곱해야 되는지 이 관계로부터 네가 찾아내봐 하면은 얘가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happen to be 여기서는 평균 값이기 때문에 n분의 1이라는 값을 모두 곱해서 더해주면 무조건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값들을 가중치라 그러는데 데이터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서 더해야지 결과가 나오는지를 찾아주는 이런 역할을 머신러닝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복잡한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의 기본적인 그 원리는 이러한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숫자가 뭔지 그런 걸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머신러닝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머신러닝은 사실은 그 응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말하자면 방법론이 또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활용할 그 응용이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응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직 알고리즘들을 자세하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응용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지능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에요. 회귀 문제, 분류 문제, 이상 탐지 문제, 군집화 문제, 연관 규칙 문제, 보상 문제 뭐 등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식으로 요거는 리워드라고 제가 고쳐놔야겠네요. 단어가 잘못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 특징을 모아 보니까 기계학습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긴 있지만 기계학습에도 이런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뭘 분류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보면은 회귀나 분류라는 이런 응용 문제는 슈퍼바이즈드 문제의 그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unsupervised에 속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얘는 reinforcement의 카테고리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즉, 그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그 지도학습 또는 감독학습이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데요. 즉,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와 데이터의 답이 주어져 있는 상태로 훈련을 하는 그런 그 기계학습 방법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이런 평균값, 그것들이 바로 그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요거, 그러니까 평균 같은 경우에는 그 구하는 그런 그 학습 방법은요. 입력값과 입력값에 대한 답이 뭐다라는 것까지 반드시 가르쳐 줘야지만 학습이 되거든요. 그런 종류의 학습들을 슈퍼바이즈드 말하자면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도학습. 때때로 어떠한 그 응용들은요. 답이 필요 없는 응용이 있습니다. 그게 unsupervised 학습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부류입니다. 즉 비지도학습 또는 무감독 학습이라고 부르고요. 또 요 두 가지 어디에도 속하기 좀 힘든 그러한 응용이 보상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 그래서 강화 학습이라고 보통 우리말로 번역하는데요. 그러한 방법으로 요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또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과 그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지도 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어떠한 학습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기계 학습 안에는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레인포스 러닝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지도 학습이라는 방법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설명이 굉장히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한번 요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 그 지도 학습, 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거는요. 이런 그 입력 그 여기에 있는 그 동물 사진들이 그림들이요. 사실은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입력값 옆에 있는 글씨들 떡, 떡, 나떡, 나떡, 그러니까 오리오리, 오리 아님, 오리 아님 이런 것들은 라벨 또는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얘는 오리고요, 얘도 오리고요, 얘는 오리가 아니고 얘도 오리 아닙니다라고 학습 그 기에다가 말하자면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세트로 해서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얘가 학습이 되고 나면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어떤 이미지 이때는 라벨이 없는 그러한 그 오리 사진만 넣었을 때 아, 얘 오리네요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학습이 진행되는 것. 이거를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응용 중에 하나인 분류 문제, 클래시피케이션 알고리즘이 바로 supervised learning으로 학습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류죠. 어떤 게 오리고 어떤 게 오리가 아닌지 분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학습,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감독학습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랬죠. 이런 감독학습은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를 예측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사용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는 걸까요? 사실 지도학습 모델은요. 과거 데이터의 입력 출력 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요 라벨의 관계, 요것과 요것과 요것의 그러니까 입력과 말하자면은 라벨 또는 입력과 출력, 라벨을 출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것의 관계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이 활용되는 응용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요. 주택 가격 예측 같은 것도 여기서는 그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보통 회귀 문제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평수가 넓으면은 우리가 가격이 굉장히 말하자면은 집값이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것을 예측하는 예를 들어서 뭐 역세권이면 더 비싸다든지 그러한 조건이 있을 때는 더 비싸다든지 이런 것은 예측 문제인데 이게 바로 지도 학습에 해당되고요. 또는 이미지나 객체를 찾는다든지 또는 문서 번역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분류 문제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문서를 번역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 언어 그 번역이 있죠. 그것은 그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분류해내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 문제로 푼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대표적인 지도학습의 말하자면 응용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비지도 학습 응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다시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의 그 상황 같지만 입력으로 여기 unsupervised learning 학습되는 그 학습기 안에 들어가는 입력을 화살표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냥 이미지들만 들어가고 있어요. 오리 이미지 두 개, 세 개,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끼하고 고슴도치 이미지가 들어가네요. 그걸 그냥 주면은 얘는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야 되냐면요. 보통 얘네들은 비슷한데 얘네들은 같은 것 같은데 얘네들 그러니까 오리인지 토끼인지 고슴도치인지는 몰라도 다 생각은 없어요. 얘네들은 같다, 얘도 같다, 얘도 같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그룹이 세 가지가 있네. 이런 것만 찾아내는 겁니다. 보통 그것의 가장 그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클러스터링, 군집화, 우리나라 말로는요.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쓰는 겁니다. 그런 알고리즘이 하는 일이 그냥 데이터만 받으면은 그것이 무언지는 알 필요 없고요. 얘네들의 유사도를 측정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또는 무감독 학습은요, 데이터를 그냥 설명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데이터 설명이 우리가 말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능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유사한 정도로 말하자면은 그 설명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모델은요, 데이터 자체 속성에 따라서 통계 분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깊숙이 지금 그 알고리즘을 좀 설명된 용어를 해서 아 저게 무슨 말일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그림의 형태를 보고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은 이 디지타이즈 하고 나면은 결국엔 숫자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숫자들인데 그 많은 개수의 숫자들의 유사도 그런 거를 측정을 하고 그것의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얘네들은 비슷한 아이들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 데이터 또는 문서 분류 또는 새로운 고객 분류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과정에서 특히 그 고객을 상대할 때 그 고객 자료로부터 말하자면 그 고객의 어떤 유형을 분류한다라고 할 때는 그 고객이 어떤 유형이라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객 데이터를 그냥 그 컴퓨터 말하면 프로그래밍, 머신러닝 알고리즘, 언슈퍼바이즈 러닝 알고리즘에 넣어서 이 그룹은 어떤 그룹, 요 그룹은 말하자면 뭐 로열티가 높은 그룹, 로열티가 낮은 그룹 뭐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방식의 알고리즘을 통틀어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강화 학습 얘기를 해볼까요? 즉 강화 학습은 그 영어로는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에 포함되지는 않고 좀 독특한 환경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따로 띄어내서 우리가 또 다른 학습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시행착오를 통해서 겪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체적인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그러한 학습 방법을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지프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유명한 아타리 게임 중에 하나죠. 블럭 그 깨기, 그러니까 벽돌 깨기 그 게임인데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벽돌이 쭉 놓여 있는데 아래에서 요 패들로 요 공을 맞춰야지만 얘가 가서 깨는 건데 이것이 지금 훈련된 다음에 이게 지금 그 강화학습으로 훈련된 머신러닝으로 학습된 그 학습된 기계가 지금 자동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플레이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학습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가능하면 한쪽 구석을 공략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 집어넣으면 굉장히 그 점수 따기가 쉽잖아요. 그것까지도 학습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델을 전략을 개선해서 게임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성능이 점점 좋아지는데 이러한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하고요. 사실 그 사람들이 그 게임을 많이 하면서 점점 게임을 잘하게 되는 거는 강화학습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그대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식 거래 또는 재고 관리 같은 응용 분야에서도 이런 강화학습이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예는 게임이고 설명이 쉬워서 얘기를 하지만 이 게임을 위한 그 학습 방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하자면 그 일상생활에서도 이러한 강화학습이 응용된 그러한 그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지능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그 엔진이 말하자면 존재할 수 있다. 그게 대표적인 예가 주식거래 또는 재고 관리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배우고자 하는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그 약한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학습, 이 학습을 구현한 알고리즘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고요.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는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지도 학습 방법,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과 unsupervised 비지도 학습 방법과 그리고 강화 학습 reinforcement learning 세 가지 서로 다른 그러한 종류의 학습 방법이 있다. 이런 서로 다른 종류의 학습 방법들은 각각 활용되는 응용도 다른데 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회귀 문제를 풀 때 그리고 분류 문제를 풀 때 아주 유용하고요. unsupervised 즉 비지도 학습은 군집화 문제 또는 이상탐지 문제, 연관 규칙 문제 등을 푸는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reinforce 강화 학습은 이 보상 문제를 푸는데 아주 유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는 다음 비디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